여러분 저희와 함께하는 디스플레이 업체 카멜에서 27인치 게이밍 모니터 CM2710G가 출시가 됐습니다. 네, 무결점 정책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불량화서 나오면 그냥 바로 바꿔주시는 차별화된 그럼요. 무결점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새 제품으로 바꿔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가성비가 카멜 제품들은 다 좋잖아요. 아, 그렇죠. 가성비가 좋아요. 네. 27인치 화면이 이거보다 크면 부담돼. 창으로 해야 된대. 그렇지. 이거 다 안 보여. 네네.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평가가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165Hz 주사율로 화면 끊김없이 게임을 하실 수가 있다. 그다음에 역시 카메라 우리 항상 장점이 있죠. AS 2년 무상이요. 네. 무상 AS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타TV 구독자를 위한 온라인 최저가 이벤트가 있거든요. 최저가 이벤트가 있어요. 고정 댓글 체크해 주시면 아주 싼 가격에 가성비 최고의 모니터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막 F1 레이싱을 마치고 한 네. 이명철 드라이버와 함께합니다. 오늘 르클레르가 좀 페이스가 안 좋아가지고 예. 제가 좀 토닥여줬습니다. 좀 빨리 좀 달려라. 예. 얼마나 토닥여줬나요? 보니까 그 스포츠 기어로 안 놓고 드라이브 기어로 놨더라고요. 그래서 예, D 말고 예. S로 기어놓고 좀 빨리 밟으라고 르클레르한테 충고 좀 해줬어요. 예. 자, 다시 축구 얘기할게요. 예. 스토크시티 옛날에 뜬금없긴 한데 스토크시티 경기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밈화가 되면서 재미가 있을 리가 있나요? 밈화가 돼가지고 재밌었다라고 했지만 재미는 없어요. 왜냐 스토크 같은 팀들이 봤을 때 우리가 예. 그냥 봤을 때 뭔가 빅6 팀들하고 경기를 하면은 스토크가 재밌기보다 일단 빅6 팀이 재밌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죠. 그 빅6 팀이 의외로 고꾸라지는 모습 때문에 스토크가 어떤 축구를 하건 간에 그게 재밌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저도 아주 정확하게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스토크라는 팀 자체가 재밌는지를 확인하려면 스토크와 그 비슷한 수준권의 맞아요. 팀들이 만났을 때 어떤 축구가 나오고 어떤 경기가 나오는지 봐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뭐 중계 준비도 하고 스토크가 한창 프리미어리그 있을 때 칼럼도 쓴다면서 경기도 보고 했는데 그 경기들은 다른 경기들만큼 재밌진 않았던 생각이 전술적인 포인트가 많은가? 그렇게도 보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요. 북런던 더비 끝나고 BT 스포츠를 통해서 피터 크라우치가 콘테는 토트넘에서 내가 스토크시티에서 경험한 것과 동일한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토트넘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 스토크시티랑 지금 토트넘 선수들의 개개인 기량을 비교해봐. 이게 비교 불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플레이하고 있다. 토트넘은 좋은 선수를 데리고 있는데 더 진보하고 더 공격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피터 크라우치가 말했습니다. 크라우치는 이제 스토크시티에서도 뛰었고 토트넘에서도 뛰었었죠. 맞아요. 예. 두 팀 다 이제 원톱골들을 좀 넣었던 크라우치 선수인데 얘기에 좀 공감을 합니다. 결국 이제 팀의 그 경기에 있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감독의 컨셉이 중요한데 예. 콘테 감독은 그동안 너무 신중해서 토너먼트에서 그 신중함이 모험수가 되지 못하고 예. 그래서 오히려 이기지 못하는 어떤 콘테 감독의 발목을 잡는 이유가 전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요즘에 토트넘이 보여주는 너무 낮은 수비 라인 그로 인해서 공격으로 나아갈 때 속도도 줄어들고 공격으로 나갈 때 전진해야 되는 자원들의 부하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역할 분배도 애매해지면서 공격은 공격대로 우리가 보는 재미가 떨어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좀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 이거는 큰 틀에서의 어떤 감독의 성향과 컨셉 이 부분에서의 문제를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 팀은 선수들의 개개인 기량은 좋은데 조합을 못하는 감독의 문제인지 아니면 감독은 이걸 하고 싶은데 선수들이 안 따르네 이런 거에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피터 크라우치가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토트넘 문제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이제 세 가지를 짚었어요. 일단 전방으로의 볼 배급이 안 된다. 아스날전에서 파이널 서드로의 패스들이 엉성했다. 그래서 좀 좌절했는데 클루셉스키가 부상으로 결정했는데 클루셉스키가 없으면 토트넘의 전개랑 전환이 굉장히 매끄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쿠루셉스키가 있을 때 조금 더 다양한 부분 전술 맞아요. 활용이 가능하죠. 오른쪽 폭을 넓히는 것도 되고 아니면 약간 아래로 내려와서 마치 메짤라처럼 이 쿠루셉스키가 오히려 볼을 받아주는 걸 할 수도 있고 패싱 능력이 있죠. 맞아요. 근데 예. 쿠루셉스키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손흥민이 게다가 요즘에는 페리시치가 영입되고 나서 아무래도 왼쪽 라인의 동선이 좀 바뀌면서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아래로 내려와서 이른바 메짤라처럼 볼을 잡거나 터치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선수 장점의 옳은 선택인가 명령인가 지시인가 라고 봤을 때는 좀 그러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단적으로 이제 토트넘의 경우는 어떤 포메이션을 쓰건 간에 스쿼드 자체로 봤을 때 미드필더 쪽에서의 플레이메이커가 없다는 그 부재가 결국은 토트넘에게는 계속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3-4-3-3의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두 번째로 짚었던 게 그래서 중원 장악력이에요. 네. 이번 시즌 경기를 지배하는데 점유를 하면서 경기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드필더에서 최근에 이제 벤탄쿠르랑 호이베르가 나서면서 이제 3-4-3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둘의 위치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중앙 미드필더를 거쳐가서 공격적으로 하는 패스가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를 안 거치고 U자 가끔 W인데 W의 이 두 개의 그 네. 꼭지점이 굉장히 낮게 있다 보니까 라인이 중앙에서 낮으니까. 네. 장악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죠. 팀에 더 많은 소유권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브닝 스탠드에 대해서는 차라리 공격수 줄이고 비수마 투입해서 호이베르 벤탄쿠르까지 3미드를 해서 중앙에서 차라리 점유하는 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긴 했거든요. 물론 이제 일리는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도 좀 더 피니시에 집중할 수 있는 레스터전과 같은 투톱이 맞아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좀 더 문전에서 역동적인 움직임, 상대 배후를 찌르기 위한 역동적인 침투들, 그러면서 상대 수비 라인 뒤쪽으로 밀어놨을 때 미드필더의 부하가 줄어들게 되고 또 절대적인 미드필더의 숫자가 한 명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에서 볼이 좀 순환이 되고 소유가 되고 그런 상황이 3-4-3을 쓸 때마다 개선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에 하나 더 뭔가 추가로 좀 뭔가 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해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진 않을 것이다. 3-4-3을 3-5-2로 바꾼다고 뭐 토트넘이 갑자기 경기력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저도 네. 생각하지 않고 백3는 어쩔 수 네. 없이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갑작스럽게 백4로 전환하더니 지금 영입한 수비수들의 성향이 대체적으로 다 백3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수비를 하려면 백3가 유지돼야 되는 거는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랑글레 벤 데이비스가 그 위치에서 괜찮은 거 맞아요. 3백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백포에서 굉장히 못 높습니다. 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쓰다 한다라도 리스크가 쉽지 커지니까.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드필더 쪽에 플레이메이커가 없는 부분 때문에서라도 지금 이 백3, 뭐 백포 딱 떠나서 포메이션 3-4-3, 3-5-1을 떠나서 미드필더 프리메의 부재는 계속 토트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드필더 보강이 지금 최우선적으로 먼저 강조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윙백, 뭐 콘테 축구는 윙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테르 때도 그랬고 첼시 때도 그랬고 이거는 너무 우리가 자주 해서 입 아플 정도인데 페리시치가 시작은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좋지 않고 맞아요. 에메르송은 역시나 기대치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죠. 에메르송, 저 페리시치 자체가 예. 그냥 개인의 퍼포먼스가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너무 뭐 기존에도 뭐 빠른 선수까지는 아니었지만 늦어졌어요. 느려요. 맞아요. 그게 눈에 띄고 있고 예.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페리시치 선수가 인테르 때 보여줬던 윙백에서의 장악 능력, 측면 장악 자체가 아예 안 되고 근데 그러면서도 페리시치의 성향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 왼쪽 아래로 내려와서 볼을 잡아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숫자는 줄어들고 케인은 케인대로 고립이 되면서 기복이 생기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전체적인 라인이 제가 봤을 때 토트넘에 좀 올라올 필요가 있어요. 예. 라인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선수들 개개인이 짊어져야 되는 부담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미드필더의 프리메가 없는 상황에서 라인이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미드필더 단점이 더 드러나요. 미드필더를 통해서 볼이 간수되고 그러면서 볼이 순환되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구조가 그려져야 되는데 그 엔진 역할이 되는 미드필더가 역할을 못 해주는데 근데 뭐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럼 라인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단점이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전체적인 선수들의 조합에 대해서 다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조합이 과연 공격진, 미드필더진 혹은 윙백진에게 있어서 장점을 발휘해주는지 아니면 그 선수들이 장점을 온전히 써주는지 의문이 남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윙백이 꼽힌 것도 에메르송 노야. 예, 도대체 맞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쓰는 거냐. 지금 이미 저점을 계속 경험시켜주고 있는데 도어티가 어떤지 스펜스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미 에메르송 노야도 최악이니까 빨리 여기에 환기를 좀 줘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페리시치 쪽도 생각을 해볼 만한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선수들 조합 선발 기용에 있어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될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프랑크푸르트 경기를 기준으로 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형철이 말대로 조금 더 위쪽으로 라인을 올리니까 북런던 더비 때 아스날과의 경기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거든요. 맞아요. 자, 디애널리스트에서 이런 공격 위협도를 그래프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진하게 칠해져 있는 것이 토트넘이고 위쪽이 프랑크푸르트인데 공격 위협도가 전체적으로 큰 산이 토트넘이 많아요. 그만큼 프랑크푸르트보다 토트넘이 더 위협적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느껴졌고 누적 XG값 역시 슈팅 숫자는 12대 11로 프랑크푸르트가 하나가 더 많았습니다만 XG값이 토트넘이 더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아스날보다 똑같은 원정이긴 했지만 경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라인을 좀 올렸기 때문에 특히나 에메르송을 굉장히 전진시켰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지표에서만큼은 조금 나아진 게 보였고 자, 마크 스테스봇의 자료를 보면요. 패스 네트워크가 지난번에 북런던 더비 때 손흥민 선수 위치 기억하시죠? 아, 그럼요. 예, 케인과 동등한 위치였고 에메르송이 전진한 거 보이죠? 근데 왼쪽 페리시치와 손흥민 선수의 패스 네트워크가 이어진 선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만큼 왼쪽 연계가 아쉬웠고 근데 이번 경기는 살짝 달랐던 게 오른쪽 위주로 이제 경기를 좀 맞아요. 풀었죠. 그래서 에메르송라도 전진되고 그러면서 오른쪽에서 볼이 순환될 때
손흥민이 이제 왼쪽 하프 스페이스가 아닌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오면서 왼발을 때릴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주고 조금 오른쪽 공격에 도움을 주는 모습들은 있었어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저 동선이 분명 북런던 더비 좀 더 이쪽으로 들어왔죠. 다르게 네. 찍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기는 합니다. 공격 예. 방향 자체가 바뀌었고 예. 조금 공격에 나가는 빈도가 그래도 올라온 경기라고는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 이거 패스 네트워크 보자마자 좀 화났던 부분이 뭐냐면요. 네. 호이베르랑 벤탄쿠르거든요. 호이베르랑 벤탄쿠르가 투미드를 쓰잖아요. 음. 그러면은 번갈아 내려와 줄 수 있고 혹은 좌우로 한 명이 올라가면 한 명이 좀 커버해주고 이런 그림 때문에 위아래로 색칠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호이베르의 위치가 거의 굉장히 밑에 지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4백에서 센터백 2명 사이에서 호이베르의 위치라면 이거는 그럴 수 있죠. 근데 3백에서 호이베르까지 내려오고 벤탄쿠르까지 내려오면 후방에서 빌드업의 숫자를 너무 많이 넣어요. 이날 프랑크푸르트가 내려앉아서 수비했거든요. 역습을 간헐적으로 압박을 취할 땐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공격에서 숫자가 부족하고 이게 결국 중원 장악력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팀의 전체적인 무게 중심이 좀 올라가야 된다. 계속 강조를 지금 단계에서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존 14, 존. 14번째 존에서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패스를 보여주는 건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대각선으로 가는 패스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에메르송이 전진했고 오른쪽 측면에서 뭔가 나왔다라는 얘기고 왼쪽은 그냥 일직선으로 몇 개 없습니다. 페리시치가 직선으로 전진한 거 말고는 이날 경기 공격에서 왼쪽에서 뭔가 없었어요. 근데 그 페리시치의 영향력이 떨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선수 조합이나 구성에 있어서 좀 점검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외에 토트넘의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코너킥은 손흥민 선수가 쭉 차다가 요즘에 페리시치랑 나눠 차는 모습이고 근데 왜 프리킥은 다이어랑 케인만 차냐? 아주 콘테 감독에게 누가 저 쿠팡 플레이 좀 그래. 시켜주세요. 이게 흑암차가 우리만 하고 주원형만 하는 게 아니라요. 디에슬레틱에서도 기사가 났어요. 손흥민이 토트넘 프리킥을 맡아야 한다라는 건데 빠르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대에서 손흥민 선수 프리킥 폼 너무 좋습니다. 파워, 정밀함, 궤적 정말 잘 차고 득점하는 데도 성공을 하고 있고 근데 토트넘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프리킥 득점 전환율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요. 2017-18 시즌부터 현재까지 토트넘 소속으로 에릭센 제외 손흥민 선수가 득점 전환율이 제일 높습니다. 지난 시즌에 한 골이 있었죠. 프리킥 그렇죠, 득점. 맞아요. 5번 차서 한 골 20%의 성공률인데 케인 44번 차서 무득점이고요. 다이어 15번 차서 무득점입니다. 이 프리킥 기회에 당장 오늘 새벽에도 리버풀 프리킥으로 선취 득점 성공하면서 맞아요. 승리 가져갈 수 있었잖아요. 알렉산더르가 넣었죠. 이 프리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4타수 무안타는 너무 심하긴 하네요. 그러면은 빠져야죠. 빠져야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보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역할을 이 선수에게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토트넘은 그냥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저는 좀 지금 와 있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자, 로얄 윙백으로 장점이 없는데 좀 네. 주구장창 쓰는 모습. 앞서 이제 도어티, 스펜스 얘기도 했었고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이 그러다 보니까 뭐 패스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왼쪽에서 활발하게 넓은 공간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중원으로 좀 많이 와 있죠 지금. 맞아요. 예. 예.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좀 빠르게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컨테 감독이. 그렇죠. 예.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염려가 되고 사실 바뀔 거였다면 저는 이미 타이밍이 일찍이 왔다고 봐요. 좀 재밌는 축구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미 결과까지도 이제 요즘은 약간 꺾이고 있는 추세가 오고 있어요. 그렇죠. 스포르팅 네. 전부터 시작이 됐죠, 사실. 맞아요. 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